미친 곱하기 제곱 수준인데 지금 일반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결혼을 해도요 400에서 600 정도 모아요. 그럼 10년을 모아야 6억 7억 되잖아요. 전셋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건설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꾸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보도들은 주로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사들이 제일 많이 내요. 이창용 하는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총괄적인 최고의 회의입니다. 폭우 터져서 또 재난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2년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근데 벌써 한 6개월, 7개월 돼가죠. 많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1월 달부터죠. 1월 달부터 벌써 한 7개월째 연속 바닥 찍나, 바닥 찍었다, 반등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도배를 했죠.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그냥 저는 영끌2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끌 할 때 기존의 기사를 한번 여러분 시청자들 가서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영끌이 터졌죠? 터질 때 지나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다 거품이었구나 다 알았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약간의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단 정부가 특례보험자리론으로 대출을 40조를 투입을 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정이거든요. 한강 4대강 사업이 20조였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지금 시끄러운데 그 1조 7천억이에요. 40조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 물량이 DSR을 따지지 않고 5억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면 공포심을 느낀 사람들은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유효 수요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양정책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다 소진되고 나면 물론 나라에 돈이 많으면 또 그렇게 해서 가격을 저는 떠받칠 수도 있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원래 전 세계가 IMF하고 OECD가 대한민국에 경고했잖아요. 이런 대출 늘리지 말라고, 부자 감세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 반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조언의 형태로 해준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외국의 금융의 역사를 보니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피하려고 인위적으로 이런 조작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형성하다 보면 나중에 터지는 걸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일단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친 집값이 그때 수준이 지금의 한 80% 70%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데 미친 곱하기 제곱 수준인데 지금 일반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결혼을 해도요. 그 연봉 뭐 1억하고 7천 뭐 이렇게 남녀가 결혼했다고 가정할게요. 최상위 그러면 3% 5%잖아요. 젊은 층 입장에서 1억 7천인데 세금 빼고 이러면은 20% 빠져나가면 잘해야 한 달에 400에서 600 정도 모아요. 그럼 10년을 모아야 6억 7억 되잖아요. 전셋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해서. 근데 어떻게 집을 사요? 대출 껴서. 그러니까 대출로 지금 자꾸 시장을 버티는 거지 대출이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의 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따라올 유효 수요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조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친시장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사실 50%씩 떨어진 데 있어요. 반토막 났는데 아시죠 여러분? 뭐 안양, 인천 다 50%씩 떨어졌어요. 과대 낙폭 짧은 기간 6개월 만에 50% 떨어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낙폭이 과대하니까 반발 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는 시장이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도 모든 자본주의 사이클에 나타나요. 주식시장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켜봤을 때 딱 저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증이 되는 것이 뭐냐면 거래량이 받쳐주질 않아요. 이 정도로 기사가 6, 7개월째 도배되다시피 한다라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량 평년 일대가 6,100에서 200건인데 그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평균량은? 지금 뭐 3,000에서 4,000도 겨우 못 가고 있어요. 계속 뭐 올라간 게 3,000밖에 안 돼요. 반토막 수준이야.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아니 나라에서 40조를 풀었는데도 거래량이 이렇게 안 올라? 뭘까요? 아, 살 사람이 없구나 아니면 가격이 아직도 너무 높구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높다고. PAR 지수를 계산하면 서울이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40% 하락해야 된다. 계산하면 그게 원래 정상인데 그럼 지금은 뭐예요? 시장을 부양하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말은 경착륙을 막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대책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땐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도 있어요. 그게 지금 시장을 좀 건드린 거예요. 건드리다 보니까 그 발표할 때 이랬잖아요. 투기의 조짐이 일어날 것 같으면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죠. 이건 단순히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왜? 경착륙이 빌어지면 금융 시스템으로 위기가 전이된다라는 큰 벽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을 놓고. 위기가 전이가 안 되면은 이걸 손을 대면 안 되죠. 자유시장 경제를 망치는 거니까.
근데 하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시는 이권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건설사도 연결되잖아요. 마치 건설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꾸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보도들은 주로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사들이 제일 많이 내요. 그러면 모든 시스템 자체가 연결성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이 올라줘야 어떤 올라가는 분위기래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분양 6개월째 거의 안 하잖아요. 전국이. 왜? 정부가 던진 대책 중에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투자하는 사람, 좋게 얘기하면 투자하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그게 폐지가 돼야 계약금 넣고 중도금 대출 받고 돈 없이 있다가 집값 오르면 파는 거고 없어지면 파산, 이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금 안 풀렸어요. 안 풀려가지고 지방 현장들은 지금 미분양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이 겁이 나서 못 하는데 지금 집값 상승기로 분위기가 나와야 분양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동안 2, 3, 4, 5 분양한다는데 가 안 했어요. 왜? 그 조항하고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안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함부로 높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줘야 분양가를 약간 높여도 시장에서 먹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죠? 그러면 2, 3년 뒤에 그걸 또 사줄 사람이 있어야 유지가 되겠죠. 여러분 더듬어 보면 2009년도에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2009년도에도 이렇게 미분양 매입 대책과 정부가 대책을 던지고 LTV, 즉 때는 DSR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LTV를 풀어줘요. 70%였던데 80%로. 80% 풀어주고 만약에 분양가를 인하해서 분양한다. 미분양되는 시절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 7월 달에 많이 분양하잖아요. 8월도 많이 할 거예요. 왜? 밀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밀리면 어떻게 돼요? 금융이자가 자꾸 나가잖아요. 남는 돈이 다 없어지니까 빨리 분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시행자들은 고민 중인 거예요, 계속. 금융비용 계산해서 분양가 계산해서 시장에서 과연 통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제도가 완비가 안 됐고 시장이 완전히 안 살아났으니까 그동안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감내하면서. 근데 이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부담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분양 성적이 중요한데 7월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물건들은 소화가 될 것이고 아닌 것들은 아마 미분양이 좀 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금리가 이번에 금통회의에서 또 동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워딩에서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는 금통위 위원이 7분이에요. 총재를 비롯해서. 6분의 금통위 위원들이 다 3.75 인상을 저번 금통회의 때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통일받고 요번에도 만장일치로 통일받았어요. 중요한 건 날짜인데요. 7월 13일이었으니까 7월 26일이 FOMC 회의입니다. 미국 연준. 거기서 만약에 0.25를 올리면 우리나라하고 금리 갭이 2%가 돼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 금통위 회의 때 그때 아마 금리를 0.25 정도 따라갈 겁니다. 아마 미국이 올리면 따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갔을 때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 금고도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조달금리가 높아지거든요.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라도 정리하고 청산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PF 현장에 다 공통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과 또 저조차도 조만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는 경우는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지금 낮추기 힘들거든요. 그럼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얘기는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일각에서 금리가 이래야 되면 부동산이 오른다? 그거는 경제 사정이 안정적일 때 얘기입니다. 우리 부동산 위기 때 보면 위기들이 터지고 나면 신용경색이 벌어지면 대출의 최인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서로 자기 살기 위해서 돈들이 안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금리 부담을 느끼는 데들은 파산에 이르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바로 금리를 내립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 위기가 터지면. 그 내렸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서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그거는 경제 상황을 몰라서 하신 얘기고 경제 상황이 안정적일 때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10억짜리 집을 살 때 5억을 빚을 때 빌렸을 때 이자가 200만 원이었다. 근데 만약에 이자가 낮아져가지고 100만 원 준다. 그럼 살 여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건 맞는 거죠. 경제가 안정적일 때. 그러나 그게 아니라 100만 원도 내가 낼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하돼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시겠지만 저축은행 지금 대출 중지한 데 많잖아요. 왜 중지할까요? 지급준비, 은행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르니까 대출이 좀 모자르잖아요. 좀만 찾아가면 뱅크런 나거든요. 그러니까 못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 금지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정부가 코로나 때 자금을 막 풀었잖아요. 대출하고 또 통화성수라고 아시죠, 여러분? 본원 통화가 1억이 되면
기본적으로 10배 돌거든요. 10억이 생겨요, 시장에. 유통이 되거든요. 10배 이상의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약간 멈췄잖아요. 본원통화가 더 지급이 안 되는 상태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또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금리 인하는 내려가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금리 0.25 이런 걸로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은 좀 확대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0.25의 문제가 아니라 0.25든 0.5%가 만약 오른다 할지라도 시장이 살아나고 주택가격이 적정 가격이면 사겠죠, 사람들이. 부담 능력이 될 때.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현장은 금리가 인하돼도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상돼도 파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어느 부분하고 연결되냐면 대출하고 연결되죠. 금리가 높더라도 대출 90% 해준다 그러면 자본주의 속성상 투자 사행성 심리가 작동을 해서 폰지 게임식으로 이제 올려쌓기가 되잖아요. 이게 언젠가 망하겠지만 나는 안 망할 거야 하고 들어가게 되면 집값이 또 뛰겠죠, 부동산이. 근데 그 대출의 문제가 이미 글로벌 금융위 때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 세계가 협약한 게 바젤스란 말이에요. 소득에 넘어서는 대출을 앞으로 전 세계가 하지 말자라고 이미 협약을 맺었고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 폭등 시기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국제금융협약을 다 깨야 되는데 깬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막 풀고 대출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레이 달리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시잖아요. 또 워렌 버핏도 얘기하잖아요. 레전드들이 하시는 말 패턴이 다 비슷해요.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이 아니죠. 요새 우리 폭등기 겪었던 그런 건 이제 올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한계가 마르크스도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출이 늘어나서 어느 하면 결국 마지막 임계점에 온다. 근데 우리 누구나 느끼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대출로 쌓아올린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이상 대출을 늘리는 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같이 바젤스를 맺었지 않겠습니까? 거의 똑똑한 분들이.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갭투기한 양반들은 DSR을 풀어야 얘기하잖아요. 당연하죠. 대출을 풀면 펌핑이 되죠. 누굴 위해서? 자기 집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출 들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무주택자분들이든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일반 유주택자든 가격이 펌핑이 되면 우리 후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출생률이 더 낮아져요.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길이 빨라지는 겁니다. 대구에서 먼저 일이 일어났죠. 다인건설 현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했다가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새마을금고 몇 개가 단위별로 독립채산제거든요. 단위별로 문제가 터지니까 전체로 볼 때는 같은 식구니까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신뢰도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대주단을 형성해가지고 응급 처방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요번에 또 터졌죠. 새마을금고가 또 터졌는데 파산 합병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강합니다. 이번에 이제 남양주 그쪽에서 터졌는데 과다한 대출로 결국은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그 소식 하나가 다른 데는 괜찮냐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안정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건 조사하고 나서 발표를 할 때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그 예금하신 예금주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뱅크런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에 7조라는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이자 탕감을 해주겠다. 연체자들 정부도 아닌데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자 탕감을 해준다 그러냐면 연체율이 줄게 되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체 자산 중에 항상 일정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유동성, 그러니까 예금주가 입출고를 할 때 유동성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유동성 확보 비율이라고 해요. 3개월간의 유동성을 확보해야지 문제가 안 터지거든요. 돈을 찾으러 갔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돈이 예금주 돈인데 대출을 이미 해준 거예요. 근데 대출받은 돈이 안 들어오면 돈이 없잖아요, 은행에. 그럼 은행이 문제가 생긴 거죠. 파산이죠, 일단. 현재 상태에서. 왜? 돈이 없으니까. 받을 돈이 있지만 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예금주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져야 되니까 그 은행을 일단 파산한 뒤에 채권 회수를 들어가야겠죠, 따로. 그 과정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막 확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부의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원래 행정안전부 관할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제도가 좀 묘한데 이 새마을금고에서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새마을금고법이 198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전두환 시절입니다. 다른 신협이나 수협이나 농협처럼 다른 노동 협동조합의 형태들은 다
그 금융감독원 하에서 이제 감독을 받는데 새마을금고만 이제 행정안전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요번에 이렇게 방만한 경영, 방만한 경영이라는 건 뭘까요? 무리하게 대출해 주는 거죠. 예금자의 돈인데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하는데 일조했다고 봐요. 저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도 문제가 있어서 전 금융기관에 대해서 모니터링 실시를 다 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F4 회의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하는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총괄적인 최고의 회의입니다. 그 F4 회의에서 4월 달에 이미 새마을금고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터진 거예요. 7월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들과 달리 전문가들조차도 불안한 감을 가지고서 자금을 좀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우려가 돼서 정부가 부랴부랴 나선 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간이잖아요. 행정안전부고 민간 금고기관이에요. 협동조합 형태로. 그럼 그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 도와주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막 말을 할 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죠.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을 일반 분들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 안정시키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법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고 정부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어떤 조항을 넣어주지 않느냐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나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실 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조항은 하나 있어요. 어떨할 경우에 정부에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려울 경우나 이럴 때. 근데 차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정부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야 되죠. 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런 묘한 틈새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정말 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야겠죠. 못 나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재정이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PF 건설사나 돈이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폭우 터져서 또 재난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까지 돈을 내준다 이러면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민간기관이니까. 이런 아주 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뿐이 아니라 여러분, 일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국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 규모보다 몇 배가 더 커도 부도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도 어느 날 한순간에 30%, 20%의 사람만 돈을 찾으러 가면 부도입니다. 그럼 100%. 왜 10%밖에 지불 준비율이 없어요. 돈이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금주들의 돈으로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아서 예금 이자 주고 남는 거를 운영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집단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국가가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혼재되어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에서 금융기관이 우리보다 더 금융 역사가 길데 어떻게 부도가 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용이 깨지면 금융 시스템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자본주의와 국가의 어떤 시스템인데 새마을금고 사태는 단순히 그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기관이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1금융기관, 2금융기관, 기타 기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융기관들은 캐피탈 증권사에서 다 해당돼요. 거기는 감독이 1금융권보다 좀 약합니다. 어떤 대출의 한도라든지 위험성 체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비율 체크가 조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 이건 이제 가시화될 수도 있거든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위로 다시 가보면 새마을금고의 사태의 근원은 뭐예요? 부동산이 100원짜리 땅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건축비는 100원이에요. 200원이잖아요. 근데 시세가 300원이 됐어요. 100원이 남잖아요. 100원이 남는 거 이익을 생각하고 이 100원, 200원을 다 빌려주는 거예요. 땅값에다가 짓는 건축비까지. 그랬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임계점에 다다라가지고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땅값하고 건축비 들어가던 게 스톱이 되잖아요. 그럼 돈이 더 들어와야 이게 캐시플로우 회계상 정리가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파산이죠. 그럼 그거는 손실이죠. 들어간 돈은. 왜? 바로 그게 현금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원래 가격에서 다운되겠죠.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빚어지겠죠?
그 금융기관들이. 근데 그 손실 금액이 원래 갖고 있는 자기 자본력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는 괜찮은 거지만 하락기나 이런 리스크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점에 왔을 때는 지금 이런 낭패에 빠진 현장들이 많게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경제가 살아나거나 소득이 살아나거나 수요가 살아나면 다시 올라가서 그게 팔릴 수가 있겠지만, 안 그렇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2년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근데 벌써 한 6개월, 7개월 돼가죠. 그 1년 정도가 되면 정부에서 저번에 ABCP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줘가지고 50조 투입해가지고 PF 현장들의 자금 경색 때, 레고랜드 때 투입을 해줬어요. 그 대환대출 받은 자금이 분양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분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돈은 있고 빌린 상태에서 이자 나가잖아요. 금융비용이. 그게 벌써 시간이 좀 꽤 흘렀죠. 이게 더 가면 좀 문제가 되겠죠. 왜? 그 금융비용 이자율이 AA, AAA급은 이자율이 한 6에서 7%고요. 그 다음 등급이 10에서 한 12% 사야 됩니다. 그럼 2년 지나면 24%예요. 그러면 남을 돈 다 없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마을금고의 사태는 부동산 가격 조정기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1금융권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리스크 관리 심사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이 금융권들은 수익만 쫓다 보니까 위험은 체크를 안 했어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조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조정기 왔을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볼 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10억 이상이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기사라고 봅니다. 집값이 막 오르는데 왜 매물이 증가해요?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매물 걷어들여야죠. 더 받으려고. 딸하고 또 처남하고 그 계약을 써요. 6억을 또 7억에서 8억 올리고, 그 세 번만 하면 어떻게 돼요? 6억짜리가 바로 9억 돼요. 그 5%가 만약에 철근이다. 그 5%를 빼서 돌려서 딴 데 팔아먹으면 돈이 생기죠.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일부 투자자 투기꾼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검사하지 말자.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의 상승이 자연 발생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연 발생적 상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7%, 8%일 때 소득이 막 늘어나요. 대출도 자유로울 때요. 그게 자연적으로 수요가 늘잖아요. 당연히 올라갔죠. 금리가 3%라도 더 성장을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약간 시장 환경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러면 이게 상승 여력이 더 강할까요? 약하잖아요. 그때 2009년도에 그렇게 글로벌 터지고 이런 대책을 다 쓰고 LTV를 70%에서 만약에 분양가를 인하하는 경우에 미분양 현장들이 그러면 85%까지 높여줬어요. LTV를. 사인만 하면 거의 집에 들어갈 수준. 그럼에도 소화가 안 됐어요. 심리가 한번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여유가 없으니까 못 저축하겠죠? 그래서 2010년도 9년 하반기부터 그때도 2009년 1월 달에 대책을 다 던졌어요. 12월에서 1월 사이에 8, 9, 10, 11월 1월 달에 마무리 다 던졌어요. 지금 같은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에 다 던졌고 8, 9, 10, 11에 걸쳐서 계속 냈어요. 다 던졌는데 결국은 집값이 확 회복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송파구처럼. 송파가 지금 한 80%, 90% 회복했거든요. 그때 거기 대부분이 강남 일대 서울 대부분이 8, 90% 회복을 했어요. 바로. 근데 그게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게 1년 되면서 힘을 잃는 거죠. 왜? 인위적으로 받친 거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뒤부터는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긴 6, 7년의 세월을 횡보 하락을 한 겁니다. 서울은. 지방은 괜찮았어요. 지방은 또 엄청난 또 양도세 한정 감면제도를 써가지고 좀 유지가 되고 좀 상승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서울 수도권은 쭉 한 6, 7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딱 보니까 거래량이 그때 회복할 때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8, 9천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을 넘어섰잖아요. 지금은 3천 건인데도 회복이 됐어요. 가격이. 뭔가 좀 이상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가짜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건 이미 판명이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생업에 바쁜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알 수 있지만 통계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일반 분들은 또 그걸 다 못 보잖아요. 그 바람에 실제로 서울 아파트가 몇 주째 상승이라는 기사가 뜨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영끌완 때처럼 불안을 느낀 분들이 뒤늦게 쫓아오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가세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3,000건, 4,000건이 아직 안 된다. 그때는 8, 9천 건까지 갔다. 그러면 예전하고 시장이 다르죠. 그때는 또 아파트 숫자가 134, 5만 채였어요. 근데 지금은 170만 채 가깝거든요. 볼륨이
비율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비율을 따지면 지금은 10,000건 넘어야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 건데 3분의 1 토막수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거래량이 못 받쳐주는구나. 그러면 유효수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가격에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이거는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는 한 다시 거래량이 살 수 없구나.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가격을 유지하고 분양가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분양을 할 거예요. 7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만약에 미분양이 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조정 모드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9월을 자꾸 말씀드려요. 9월부터는 시장이 완전히 지금 분위기랑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샀거든요. 2017년, 18년, 19년에 집을 많이 샀는데 그중에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분들이 만기가 4년이잖아요. 4년이면 4년이 되는 하에서 1년 안에 매도를 못하면 양도세 세금을 많이 맞는 중과를 맞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년 그때 막 10만, 20만짜리씩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들이 4년짜리를 많이 샀어요. 그러면 18년부터 하면 4년을 더 하면 어떻게 돼요? 2022년이죠. 2022년에 매물을 내놔서 3년 전에 팔아야지 세금을 덜 맞잖아요. 그 해부터 2019년에 산 사람은 2024년에 물건이 나올 거고, 3년에 나올 거고, 20년에 산 사람은 4년 더 하면 24년에 나오고, 매년 몇만 채가 나오겠죠?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집값이 막 오르는데 왜 매물이 증가해요?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매물 걷어들여야죠. 더 받으려고. 주식시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주식이 막 오르면 매물이 줄죠. 매물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매물을 막 내놨어요. 근데 언론에서 그걸 잘 안 달아요. 잘 몰라요, 일반 분들이. 우리 머니인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이 시장은 조정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거기다 역전세가 또 있잖아요. 게다가 입주 물량이 또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간단하게 배추가 3개가 있어서 배추 살려는 사람이 3명이면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겠지만 배추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살 일이 있나요? 3개만 사면 나머지 7개가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싸게 그냥 반값에 팔아야 3개, 2개씩 사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간다. 기본이에요, 경제. 그죠? 그러면 지금 매물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근데 계속 같이 올라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뭔지 말이지만 원리 안 맞잖아요. 기본 원리를 봐도 그렇고 역전세, 임대사업자 매물, 또 일시적 이주택자 처분도 원래 2년이었는데 3년 안에 파는 거로 1년을 연장을 했어요. 이런 물건들이 이제 또 입주 물량까지. 그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지금의 상승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간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장밋빛 전망이다. 서울 집값 회복도 양극화, 강남 고점 대비 92%, 노원 83% 회복. 고점 대비라는 표현보다는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됐다는 건 맞겠죠.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죠.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더 늘고 있지 못하는 사실하고 더 결정적인 거는 가짜 거래가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2월, 3월에 거래한 강남 일대 주택들이 등기를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6월 16일 기준으로 제가 조사했을 때 리센츠, 엘스, 트리지움 이쪽에 보통 한 20-30%밖에 등기를 안 했어요. 아니 1월달, 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6월달이 돼도 안 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건 뭐냐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람들이 안 한 경우가 있겠죠. 일시적 이주택인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이게 되게 민감한데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자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은 실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시적 이주택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원래 있던 집을 팔면 그 사람도 무주택자로 쳐줘요. 세금을 안 물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이 집을 팔아야 이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틈새에서 딱 쳤는데 그냥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에요. 6%, 8% 막 이렇게 내야 돼요. 부담되죠. 20억짜리 집 막 3%만 해도 얼마예요? 6천만 원인데. 그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일로 100% 넘어오려는 의지가 있을까? 만약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계약 취소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실거래가로 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해외는 등기를 친 것을 갖다가 실거래가로 써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부분이 등기도 대법원에서 하거든요. 대법원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머니인사이드 나와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통계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등기가 마친 걸 해야 되는데 계약 신고를 하다 보니까 가짜 신고도 있고 자전거래도 있고 문제가 많다.
허위 신고가 있어서 누님이 말씀드렸고, 그 대법원에서 공고를 내면서요,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어떻게 하냐? 국민들의 정확한 부동산 시장의 정보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법원 등기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기가 안 됐다는 게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안 하죠? 그럼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등기를 한 거래가 정상적인 겁니다 라고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통계 방식은 등기된 거래를 가지고 3개월 누진 방식으로 3개월을 모아서 데이터를 낸 다음에 4개월째부터 이 누진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팔린 것들. 오늘은 A 아파트에 있는 B라는 집이 똑같은 32평인데 C라는 32평, D라는 32평이 3달 안에 2번은 거래됐잖아요. 그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로 처리가 가능해요, 표본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반동 매매 모형을 써요. 없으면 버려요. 데이터에 안 넣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없으면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가격이 얼마냐 물어봐서 그걸 넣어요. 가짜로.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이 이제 통계 방식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해외처럼 등기 거래된 것만 갖고 통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 정부 때 투기 막 일어났을 때 엄마, 아버지, 처남 셋이서 그 같은 단지에 살면서 같이 서로 주고받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5월 달에는 아빠하고 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5억짜리를 6억으로 계약서 써요. 6억이 됐으니까 7월 달에는 딸하고 또 처남하고 그 계약을 써요. 6억을 또 7억에서 8억 올리고 그 세분만 하면 어떻게 돼요? 6억짜리가 바로 9억 돼요. 3달 지나면. 신고가 여러분이 많이 듣는 그 다 걸렸잖아요, 지금. 세금 내고. 그런 게 지금 없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왜? 이렇게 걸려서 내는 세금이 그러면 벌칙을 받게 되잖아요. 벌금을 내고. 근데 그 벌금이 만약에 3천, 5천 밖에 안 되고 차익이 몇 억 차이가 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곳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잖아요. 몇 주 상승이라고. 가짜 거래로 상승을 통계를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잖아요. GS건설, 순살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이 붙어서 세간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컨스트럭션 인스펙션이라 해서 건축에 대한 감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하면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맡듯이 출석하면 출석 체크를 하듯이 과정이 꼭 필요하죠.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은 설계를 하고 물론 땅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잖아요. 요 사이에 공사를 잘 짓는지를 보는 게 감리예요. 그때마다 체크를 잘 했다라면 철근을 빼먹을 수가 없었겠죠. 감리 제도가 해외는 선진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감리가 공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건설에 문제가 있고 건축자재에 부실한 게 보이면 일단 딱 스톱을 겁니다. 관할 기관에서 공사 중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할 일이 거의 없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성공된 모습을 나타낸 게 1980년 초 때 이제 결실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을 했죠. 그 얘기 뭐냐면 1980년까지는 여러분 국토를 관계하는 법률이 이름이요. 국토이용관리법이었습니다. 국토를 먼저 쓰고 나중에 관리하는 거예요. 순서를 워딩을 보면 그렇죠? 국토이용관리. 이용을 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생기서 난개발이 생기잖아요. 2003년도부터 전 부동산 관련된 법규들을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개발도 이제 좀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을 먼저 똑바로 하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건축 분야도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서 우리 패턴이 잡히죠.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을 거치는데 그 감리 분들이 건축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주로 해요.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경험이 있어야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사실 기성세대가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또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감리회사가 해외처럼 많지 않아요. 짧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감리회사가 한정적이고 건설회사 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조금 있다고 감리가 딱딱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빚어지거든요. 외국은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텀을 충분히 둬서 안전하게 지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약합니다. GS건설의 문제뿐이 아니라 GS건설이 암만 잘하려고 해도 설계를 뜰 때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현장에서 설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뜨는 사람은 책상에서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하고 현장 분들은 현장에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이만큼 넣어야 되는 게 법에는 되어 있고 설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기준화가 되어 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느낌이나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게 5%가 빠져도 괜찮네 하는데 그 5%가 만약에 철근이다. 그 5%를 빼서 돌려서 딴 데 팔아먹으면 돈이 생기죠. 100% 생기죠, 여러분?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막 발전도상국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진행돼 오다가 선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어진 일은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 사태 때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근을 덜 넣었다? 그러면 보세요. 요새 둔촌주공 때 공사비 올라가지고 공사 안주하고 한 게 어디예요? 건설사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는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 업체 입장에서 철근 비용이랑 건설 공사 금액을 정해놨는데 철근 자재비가 올랐어요. 그럼 이 건설사는 그거를 감안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가불관계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짐을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청업체는 그 철근값을 공사비가 만약에 1억인데 철근값이 남는 돈이 10%예요. 1억 1천인데 철근값이 올라가지고 1억 1천이 됐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일하기 싫잖아요. 사람인 이상 결국은 철근을 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갑을 관계, 재하청 관계에 대한 공정성이 좀 부족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순살자의 사태로 인해서 국토부가 대우각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설계, 감리, 시공, 준공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검토하겠다고 해야 돼요. 왜?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충 GS가 1조 원가 들여서 새로 지어줘요. 그거 당연한 거죠. 입주가 늦어지면 고생할까?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그 얘기가 국토부에서 빠졌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당시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GS뿐이 아니라 삼성이나 어디나 다 하청 형태니까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럼 뭘 해야 돼요? 요새 기계가 좋아서 초음파 때리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 당시에 지어졌던 준공들에 대해서 국가는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전수조사 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 준공되거나 이런 아파트들,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다 검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검사를 해서 안전하면 문제 없는 거고, 그 비용 국가에서 대서 체크하면 어느 국민이 그 박수를 안 치겠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부 투기 심리로 점철이 된 일부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일부 투자자 투기꾼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검사하지 말자고.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거를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 대계와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다시 해서 국가의 신뢰도도 쌓고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멋진 선진국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10억 이상이라고 이제 요새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기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수요가 지방의 수요보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항상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일자리도 훨씬 또 많고. 그래서 실제로 20년 전부터 항상 아주 특별한 거 한두 단지 말고요. 대장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평균값하고 서울의 대장 아파트 평균값하고 항상 차이가 50에서 한 60%. 서울이 100원이면 지방이 한 50원, 60원 유지해 줬어요. 계속 그래왔습니다. 만약에 지방인데 지방에 있는 하고 거기서 군이나 뭐 읍 단위로 간 또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시의 주택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요인들이 있는데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들은 항상 지대 비례법칙에 해가지고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비용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계산하면 비율적으로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정상적인 지대의 차이인 것이지 집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입지라는 위치 때문에 항상 그 간격을 유지해 가요. 서울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서울인데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항상 예전에 주택에 대한 파생 상품이나 이렇게 대출로 이루어가지고 주택을 금융투자 상품화 시키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대출 상품화 되면서 수요가 몰리는 곳이 더 올라가서 한 20년 전부터 20년, 15년 전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양극화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차별화라고 보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몰리는 곳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덜 몰리는 건 당연히 좀 가격이 그거보다 못하겠죠. 지방은 당연히 일자리가 서울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늦고 이런 것들하고 비례된 것이지
그런 것을 갖다가 마치 지방이 서울보다 못한 것처럼 표현하는 건 좀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가면 호주의 도심 뭐 시드니나 도심에서 딱 한 10km, 20km만 가면요. 전원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쫙 있고 수영장 있고 전 건평이 한 150, 200평이고 건물만 한 60평, 70평 이런 것들이 지금 3억 5천에서 4억이에요. 도심까지 우리 수도권에서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써야지. 그리고 집값이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지방에서도 비싼 집값이 있는 곳도 있어요. 해운대는 비싸잖아요. 그럼 일일이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만약에 강릉, 경포대 이런 데 어마어마한 세컨하우스를 비싸게 지었다고 가정할게요. 그게 비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나오는 가운데 10년째 15억 이상 차이가 난다? 지방이 더 뭐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그 지방의 소득 수준과 그거에 맞게 적정한 가격인데 서울이 너무 비싼 거죠. 제가 볼 때. 거꾸로 얘기하면. 네, 이 기사는 보니까 국제신문인데요. 부산에서 유명한 일간지거든요.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집값이 올라간다. 근데 부산은 인구 감소하는데 우리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바램? 여기서 출발한 기사가 아닐까. 왜 서울은 집값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올라가는데 부산만 좀 힘을 못 쓰냐. 이걸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떤 수요의 집중 현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계속 발전할 도시고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높고 이렇다면 지금도 부산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아시지만 수도권에 배우 수요가 많잖아요. 항상 서울로 진입하려는 잠재 수요가 많잖아요. 부산은 주위에 잠재 수요가 약해요. 왜 약하냐? 부산 시내에 사는 것보다 서울보다 교통 수도권보다 덜 막히기 때문에 부산 도심만 조금만 빠져나가면 너무 쾌적한 공간에 뭐 부산 김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산 이렇게 가면 저렴한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서울보다는 다른 양산을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부산은 지금 7월 달에 다 하락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대도시들은 부산하고 울산, 대구, 광주도 드디어 강세를 보이던 광주조차도 지금 7월 달 들어서면서 하락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은 하락 거래의 길을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분들이 환경이 여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갭 투기는 사실 거의 돈을 최소한 투입해서 한 거잖아요. 그쪽도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니까 지방분들은 서울 수도권보다 자본 수익에 대한 그 열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주위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보다 약간 자본주의성 성격이 약해요. 좋은 쪽으로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매물들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뭐 꼭 이득을 남기고 뭐 이런 형태보다는 이게 이 정도면 집값이 내려가네. 그냥 팔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봐요. 소득의 증가나 대출의 증가가 일어나면 주택가격은 상방 압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산 가격의 증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유동성, 통화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특히 대출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GDP의 증가라 그러죠. 생산량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서 교환 제재로서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요인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죠. 거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경제 상황, 그리고 인구 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죠. 거시경제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죠. 후진 국가를 얘기 들으면 되겠죠. 인구는 많지만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기득권들만 있는데 오르지 전국적으로 오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인구 부분에서는 암만 돈이 많아도 갑자기 뭐 인구가 반이 줄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집이 남아돌겠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네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이 두 개는 되게 중요합니다. 소득 부분에서는 경제가 성장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모 국가처럼 상위 1%, 5%가 그걸 독점하고 나머지 95%가 빈곤하다면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경제가 좋고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 분배가 잘 되면 주택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거시적으로. 그렇죠? 조금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인위적인 부양책과 상승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늘리면 당연히 대출 늘어난 만큼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사과가 시장에 두 개가 있는데 시장에 풀린 돈이 200원이 있어요. 그럼 사과값은 하나에 100원씩이라고 단순하게 보면 근데 돈이 만약에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풀렸어요. 그럼 사과값이 얼마가 되죠? 그냥 500원이에요, 단순하게. 이 내용을 갖다가 이 자본주의 넓은 시장에다 투입하면 똑같습니다.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돈이 늘어나면 자산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줄면 올랐던 데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물가가 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2개의 값이 100원에서 500원 바뀌듯이 모든 값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임금으로 사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 능력이 저하되겠죠. 저하돼서 만약에 그 베이스가 깨지면 이 대출했던 내용들, 돈들이 시스템이 깨지면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임금도 올리고 뭘 해야 돼요? 금리도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때 투자했던 유동성이 100원만 이자를 내던 사람이 200원을 내야 되게 됐다.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알고 봤더니 150번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 나죠. 그럼 파산이 되죠. 그때 일시적으로 파산된 물건들이 많아지면 자산 가격의 거품이 정리가 되죠. 이게 이제 순환형으로 계속 돕니다. 경제학을 설립한 게 1903년도니까 이제 120년 좀 지났고 그 120년 중에 그 유수한 학자들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던 버냉키, 워렌 버핏 유명한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경제의 불안과 호황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자본주의 생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푼 나라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돈을 많이 풀고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니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용병한테 월급을 못 주게 되고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나라가 안 좋아졌고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시고서 그때그때 시장이 바뀌는 요인들을 모르는데 그때그때 말하는 사람이 저뿐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 다른 전문가들 많잖아요. 물가 금리의 관계를 습득하신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참고만 하실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다변화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집값 상승 하락을 알 수 있는 요인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은 이쪽일 거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70%, 80% 매매 가격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넘기 시작하고 3개월 이상 평균 거래량의 10%, 20%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분양 물건이 꼭지점을 간 다음에 감소하는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와 같이 방향성을 맞춘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상승 사이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 세 개가 반대로 내려오면 하락 사이클. 간단합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하나의 틈새가 있죠. 두 개는 좋고 하나는 나쁘면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죠. 사이드 메뉴가 뭐가 있냐.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땅에 한국에 있는 집을 뭐 다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사시는 곳이 다르고 또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계신 지역에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 입주 물량이 지금이 많은데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분양한 물량이 또 많아요. 그러면 올해도 많으면 내년에도 많겠죠. 올해도 약하면 내년에는 약할 거고. 근데 후년까지 보니까 후년까지도 분양을 많이 했네? 그럼 후년도 입주 물량이 많겠죠. 근데 그 와중에 역전세다?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이죠. 그런 것처럼 거시, 미시라고 하긴 뭐하지만 기본적인 거 아신 다음에 사이드,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 그리고 마지막에 외딴섬 같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대출을 늘려주냐 금리를 어떻게 하냐 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는 거시 쪽으로 넘어가요. 다시. 왜? 전 세계가 금리를 다 올리는데 혼자 내릴 수는 없잖아요. 서울의 지역의 입주 물량 이것도 이제 또 계속 연결되는데요. 경제가 좋아지고 유효 수요가 늘고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되는 사람들. 근데 거기다 대출 환경도 좋아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많아도 다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입주 물량이 적어도 못 사죠. 그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2010년, 11년도에 서울의 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0, 2만 개밖에 안 됐어요. 집값 쭉 빠졌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물량이 많은데도 집값이 쭉 올라요. 17, 18, 19년도가 또 그랬습니다. 입주 물량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환경이 먼저잖아요. 그죠? 정상적일 때는 입주 물량이 많으면 하방 압력, 적으면 상방 압력이지만 환경이 틀릴 때는 환경을 맞춰서 봐야겠죠? 그럼 우리 환경이 지금 어때요? 무역 적자 16개월. 그럼 그 환경과 대비해서 그럼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하방 압력의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합쳐가지고 행복주택 이런 거 입주 물량이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그 임대 아파트로 올 수도 있죠. 결국은 똑같은 총량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 숫자가 38,000호인데 작년에 2만도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에 어땠어요?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2만도 안 되는데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적어도 폭락한다니까요. 그러면 많아도 올라갈 때는 언제예요? 경제가 좋아지고 소득이 좋으면.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이 추측이 됐죠. 그래서 제가 올 한 해까지는 파도가 너무 많이 친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이 입주 물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이 되고 나면 그때 본인의 어떤 계획에 맞춰서 시장을 체크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총선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정부에서 집값 폭등하는 바람에 공급 택지 늘린다고 많이 늘려놨어요.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전청약 안 하잖아요. 요새 잘. 왜 안 했을까요? 물론 준비도 해야겠지만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하반기 모든 3기신들이 다 착공했다고. 그러면 분양 들어오겠죠. 사전청약이든. 언제 할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선거 전에 해줘야 신혼부부든 청년이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어떤 선거에 대한 표심이 긍정적으로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총선 끝나고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앞에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정부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물량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오겠구나. 수방사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럼 좋은 것도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그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는 의미와 아까 말씀 주신 입주 물량을 물어보셨는데, 이런 물량이 사실은 입주 물량의 배가 되는 효과를 또 주죠. 청약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개혁을 미루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엄청 센 말이에요. 7년 동안 올랐는데 6개월 내린 게 그게 맞아요? 6개월 내리고 다시 가요?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 성장률이 10% 20%입니까? 여러분 소득이 지금 뭐 10% 20% 늘어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해명을 잘 못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에다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5월 한 달 내내 하락이 훨씬 많았어요. 한국은행의 금리 움직임은 우리 뉴스에서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금통위 다 동결해서 5개월, 6개월째 들어가죠. 계속 동결이잖아요. 그런 워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금리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1조에 나옵니다. 한국은행법에 1조에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에 있다. 국민의 복지와 이걸 위해서. 이게 1조예요. 워딩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은 기본이고 금융 안정도 고려하겠다. 라고 한 게 뭐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부터예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안 올리게 되면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고, 가처분 소득, 소비 주체들이 대중 백성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면 이자 부담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갚을 능력이 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주택을 살 능력도 안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조정에 민감하거든요. 금리가 물가가 오른다고 팍팍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금리를 알맞게 해줘야, 그러면 물가가 좀 내려오게 되면 소득이 나가는 돈이 줄게 되잖아요. 물가 만약에 100원짜리가 50원 되면 어떻게 돼요? 100원 쓰던 거 50원만 쓰면 돈이 50원이 남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쓰면 국가 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돈이 돌겠죠? 그런 흐름의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은행은 발권행위와 금리 안정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좀 많이 안 올렸어요. 미국에 비해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동자가 있어요. 노동자가 있는데 한 노동자가 여기는 1,000원을 준대요, 일하면. 근데 여기가 1,500원을 준대요. 그럼 당연히 1,500원 해준다 하겠죠. 알바비로 말할게요. 1,500원 준다고 하면 여기 가서 일하겠죠? 근데 여기도 1,500원을 준대요. 그럼 헷갈리죠. 그럼 어디 갈까요? 주인이 좋은 데라든지 환경이 좋은 데가 똑같으면. 자,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을 볼게요. 그럼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뭐 환율 전쟁을 좀 살짝 하고 있는데, 돈을 갖다가 한국에다 맡기니까 지금 몇 프로예요? 기준금리가 3.5% 줘요. 그죠? 미국은 5.25를 줘요. 그럼 돈을 어디로 가져가죠? 미국으로 가죠. 그럼 돈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 돈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샀던, 우리나라 은행에 빌려줬던, 들어와 있겠죠, 돈이. 어떤 형태로죠? 증권을 샀던, 채권을 샀던, 그 돈들이, 여기 3%밖에 안 주잖아요, 3.5밖에. 그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외화자본 유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이익이 높은 곳을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있는데 이 친구가 나 1,000원 빌려주면 100원 이자를 준대. 이 친구가 200원 준대요. 근데 여기 보세요. 200원 준대는데 얘는 믿음이 안 가. 그럼 100원짜리 하겠죠. 요즘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렇게 좀 시끄러운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20% 이자 준다는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그럼 미국하고 한국하고 있으면 어디가 더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한국에다 돈을 투자하고 싶어요. 똑같을 때. 미국이 낫죠? 그런데 금리도 더 높아. 그럼 어디다 해요?
당연히 미국이죠. 돈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외환 보유가 모자르면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간다면 뭐예요? 1달러에 1,000원을 바꾸던 건데 환율이 올라가면 1달러에 1,500원이야. 근데 전 세계는 달러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1달러짜리 우유든 무슨 뭐 옛날엔 1,000원만 주면 되는데 1,300원을 줘야 되니까 내 월급은 그냥 1,000원이면 마이너스 나죠. 환율하고 금리하고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물가도 작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총재가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뭐 성과급을 해가지고 악마화했잖아요. 그 금융기관들을.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또 알아서 좀 납작하셔가지고 또 낮추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때 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이창용 총재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구조개혁을 미루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고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에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발을 맞춰서 경제 상황 말씀드린 거를 잘 맞추려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구조개혁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가 많고 이러면 기업들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빚진 거를 빚으로 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일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조개혁을 미루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엄청 센 말이에요. 부동산에 과잉 투자한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 능력이 안 되면 정리를 하겠죠. 집값에 조정이 일어나겠죠. 그 얘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총재가. 구조개혁을 미룬 채 그 얘기를 대놓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 제 내피입니다. 대놓고 집값 부양정책 그만에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해보면 가능한 얘기죠? 구조개혁을 미룬 채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이 얘기는 경제를 버티려고 하는 건 나라 망치는 게 지름길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금리 동결 못하겠다의 선전포고일 수도 있어요. 구조개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비 기업은 청산해야 되죠. 이자가 8%를 내다가 힘들어가지고 쓰러져가는 기업이, 그래서 이자 8% 내는 건 뭐예요? 영업수익이 5%예요, 만약에. 8%를 못 내면 결국은 파산이죠. 그럼 파산해야죠. 그냥 새 출발하지. 빚덩어리니까. 근데 8%인데 갑자기 금리가 3%가 됐어요. 그러면 5%를 보니까 3% 갖고 2%가 남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업이. 유지하는 데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양면의 칼날이에요. 근데 그 유지가 뭐예요? 저금리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고금리 때도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기업의 영속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 거지. 그걸 못 버티는 건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구조개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금에 맥주 한잔 할 때 세 잔에 다는 게 아니라 거품 쌓이는데 따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계의 역사나 경제 역사나 자연의 이치를 봐도 거품은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거품을 안 없애고 버티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좋은 어순으로 화법을 했다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외화 유출이 안 됐다. 옛날 글로벌 때, IMF 때 우리가 환율이 막 높을 때도 금리가 역전이 된 적이 2번 있어요. 지금도 역전이 됐는데 그때도 외화 유출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럼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펄펄 날 때예요. 우리나라에 주식으로 갖고 있던, 채권으로 갖고 있던 이자율도 어느 정도였다가 주식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달러가 주식으로 들어오면 얘가 순환하면서 우리 달러 보유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그럴 수가 있죠. 왜? 현대자동차가 뭐 전 세계에서 막 수출이 늘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죠? 조선이 막 세계 1위고, 조선 수조 우리가 1위였단 말이에요, 세계 그 당시만. 이런 것들이 호재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간 거예요. 왜? 경제 성장률은 여기가 3%인데 미국이 5%인데, 이거 뭐 주식은 8%네? 이 이득이? 그럼 주식에다 두면 되죠?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 총재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힌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호주, 캐나다와 비슷한 뭐 이런 얘기, 호주, 캐나다 다 금리 올렸어요. 4.1%, 4.2%로. 그럼 가겠다는 얘기인데, 자꾸 이 얘기를 언론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기능을 약간 간섭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정부에서.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부동산 연착륙, 건설사 망하는 거 도와주는 거, 다주택자 여기에 동조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여기서 정부가 그런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통화정책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 힘을 못 쓰거든요. 총재님도 참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머리 아프죠. 둘 중 이런 얘기 과도한지 뭐죠. 시나리오가 2개가 떠오르죠. 하나는 총재직을 때려친다. 두 번째는 그동안 내가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 정부도 이해할 거다.
그냥 우리는 0.75 이후 올린다. 다행히 미국이 안 올리면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좀 힘든 거예요. 미국 요번에 올린다 그러면 인제는 더 못 버티고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연체율이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말이 나오잖아요. 구조개혁을 미룬 채 이게 답이에요. 그 구조개혁은 우리가 평소에 듣던 회사 구조개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여러분? 구조가 좀 이상하잖아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집을 들고 그러면 주식해가지고 그분들도 돈 빌려줘서 신용융자 계속 5년 동안 도와줘야죠. 똑같은 돈이라면. 왜 청년들을 안 도와주고 그냥 시장에 맡겼어야 되는데 명분이 하나 있죠.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이전이 돼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팔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극단 선택을 하고 생활을 포기할 것 같아서 우리는 구조개혁을 하겠다. 그게 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다 같이 살아나는데. 지금은 집값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지금이란 얘기고 올라왔죠 벌써. 근데 올라온 수준이 예전에 우리가 최고점이었던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었다. 그러면 이게 서울은 한 4억이나 3억 5천까지 내려갔었고 인천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안양 수도권 일대는 그게 거의 뭐 5억짜리가 한 2억 5천까지 내려갔죠. 반토막 났었죠, 한때. 쭉 올라온 것이 지금은 어떠냐면 서울이 오른다기보다는 상승 전환은 못했습니다. 사실 뭐 보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 뭐 몇 주 동안 뭐 0.0 뭐 상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강남 집값이 싸도 10억인데 10억짜리가 30만 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통계 의미는 있는데 더 결정적인 건 그 통계가 잘못된 통계입니다. 주간 통계가. 월간 통계로 5월은 여전히 서울 하락입니다. 전국이. 그거는 보도에 또 많이 안 나오잖아요. 매번 주간만 해요. 주간은 통계의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다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5월 한 달 내내 하락이 훨씬 많았어요. 6월 달도 지금 하락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계속 서초구는 몇 주째, 뭐 5주째, 6주째 상승이라고 기사가 뜨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왜? 10개가 있는데 7개가 다 하락이면 이게 상승이 될까요? 그럼 얼핏 뭐 예를 들면 그럼 2개, 3개가 3배, 4배 오르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해명을 잘 못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간 통계를 폐지하라 그랬어요. 폐지하라 그랬는데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분들 통계부 부장님, 과장님 다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또 유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파시려는 분도 갑자기 나는 한 10억이면 되는데 집값이 1억 올랐다고 신문에 나오고 부동산도 11억에 팔으라고 하는데 막상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는 사람도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멈칫하고 파는 사람은 올라갔고 나서 호가를 올렸더니 사람은 안 오고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혼돈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지금 질문처럼 지금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르고 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는 하락인데 상승이라고 오류, 좋게 얘기하면 오류, 나쁘게 얘기하면 왜곡된 통계를 갖다가 계속 보도에 흘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헷갈리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 25개구 중에 14개, 15개구는 하락이에요. 그럼 그 기사도 같이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건 지금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0.03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결정적으로 KB 통계는 하락입니다. 하락폭이 확대가 됐어요. 저번 주에. 오늘 이제 또 나오는데 요번 주도 이제 하락이면 부동산은 진짜 그 통계에 대해서 더 이상 보도 자료를 안 내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그래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까지 맞는 것 같죠. 언론상으로. 데이터도 최저점에서 좀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송파나 강동, 인천, 송도 같은 데 많이 떨어졌거든요. 막 35%, 50%까지. 그랬다가 한 10%, 15%씩 올라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계속 올라가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좀 올라왔다.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 이게 상승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했다. 아직도 하락 중이다. 전국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하락 중. 그리고 서울이 0.03 이거는 확실한 통계가 아니다. 다 지난 5월 통계도 서울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도 KB도. 그건 또 보도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간 통계를 무시하십시오. 월말 통계, 우리 머니인사이드와 또 저도 개인 유튜브 하거든요. 좋은 분들 많잖아요. 부동산 팩트, 진실되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 거 봐주시면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 본인만 알지 마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그들의, 제가 말하는 그네들의 작전에 속아 안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제2의 영끌이 될 수가 있어요. 영끌2예요, 이거 어쩌면. 7년 동안 올랐는데 6개월
6개월 내린 게 그게 맞아요? 6개월 내리고 다시 가요?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 성장률이 10% 20%입니까? 여러분 소득이 지금 뭐 10% 20% 늘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언론의 친시장적인 보도들이 융단 폭격을 하다 보니 또 그 와중에 통계도 오류성, 조작성이 많은 통계까지 인용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르나 막 이러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많이 내려간 게 잠깐 반등한 거고 여전히 하락 중이다. 다만 송파 강동은 조금 0점 몇 정도 올라왔어요. 왜? 주위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게 꺾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밝혀지면.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계속 느는 게 약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힘이 좀 약해져가지고 9월에 역전세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역전세 난과 겹쳐가지고 제가 볼 때 한 7월에서 9월 정도 되면 좀 다른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넓혀가자 집값 하락기에 갈아타기 나선 강남 주민들. 강남 주민들이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이제 이참에 넓혀가자 강남 주민들 이렇게 섹터가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같은 데가 만세대예요. 일반 아파트 한 20개 동네가 있는 거죠. 그죠? 500세대짜리. 그러면 500세대에서도 내가 여기서 살다가 1층에 살다가 9층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세대면 그 확률이 많이 높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9제곱미터에 사시던 분이 84제곱, 32평형으로 25평에서 32평으로 이렇게 자기 평수를 늘려가지고 이사 가는 분들이 꽤 조금 나온 거예요. 단지에서 뭐 몇 분 정도씩 이렇게. 그걸 또 기사를 만든 거예요. 굳이 그것을 타겟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 기사가 똑바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제곱미터에 살다가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나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추적해야죠. 그분이 만약에 사업이 망하건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다른 지방을 갈 수도 있잖아요. 빚 갚고, 그죠? 그거랑 같이 써줘야지. 그러면 100개의 사례가 있는 중에 그런 사례들만 모아서 이 기사를 콕 집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라면 서울 시내 25개를 조사해서 단지에서 단지로 이사간 사람, 단지에서 딴 데로 간 사람, 딴 데로 가는데 더 좋은 데로 간 사람, 여기처럼 아니면 딴 데로 갔는데 더 안 좋은 데로 된 사람, 이걸 다 조사한 다음에 기사를 써야 이게 기자로서의 제대로 된 기사지. 그것만 딱 집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하락 거래가 8개인데 신고가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신고가 터져. 기사는 딱 쓰고 8개는 하락.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건 안 쓰잖아요. 지금은 언론의 어떤 생명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영국에서 그 언론 신뢰도 조사하는 기관에서 지금 2년인가 3년째 전 세계 꽁치잖아요. 뒤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건 좋은 게 아닌데 그걸 1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좋은 분도 많은데 10년 지나야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조 자체가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개인의 진짜 값어치는 가치와 행복은 신념을 지키면서 자본주의의 최소한을 활용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정도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신념과 공익을 위한 일을 할 때 제일 성공한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냥 맨날 통장만 쳐다보고 50개, 100개 이런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보면 돈 많이 벌잖아요. 벌면 이혼하더라고. 돈 적게 번 분들은 덜 이혼해요, 제가 볼 때. 그쵸? 알맞게 있으면 이혼 안 하고요. 그죠? 그 돈이 전부 좋은 건 아니니까 다주택자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정한 선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사랑해야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아파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건강해야 돈 없이도 자연을 보고 사시사철을 보고 자녀가 있다면 손자 손녀를 보는 게 낫지. 돈은 1000억이 있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고 병원에 있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조화를 맞춰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수단이 목적을 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선진국에 가면 그 가치가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우리 과도기예요. 워낙 어려운 시절에서 급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힘들 때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 뭔가 삶의 빈 구석을 느끼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면 제가 볼 땐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낀 저 같은 세대들은 이러면 안 되는 데를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이 원래 제일 애국자잖아요. 그게 한 15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정부에서 40조 풀었잖아요. 제가 조사를 보니까 평균 대출 액수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수준이더라고요. 계산하면 한 5만 채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5만 채인데 서울하고 수도권이 50%는 되니까 그러면 한 3만 채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서 소화가 되겠죠. 대충 계산하면 그런 식으로 몇만 채는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천 경기 일대가 지금 뭐 많이만 갔으니까 세네 달 갔으니까 거의 약간 소진됐어요. 사는 사람들이 특례보금자리론 해당자들 무주택자인데 그 DSR에 제외가 됐잖아요. DTI는 보는데 그분들이 반반인 거죠. 이거 집값이 더 오르면 못 사는데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대출도 안 돼. 폭이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좀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능력을 넘어서는 걸 대출해 주겠대 나라에서. 그러면 혹시 오를지도 모르잖아요. 집값이. 그런 알량한 탐욕으로 그래 안 올라도 좋아. 그냥 내 집 마련하면 되지. 그러고서 정부가 다행인 게 고정금리 4%인데 금리가 만약에 내려갈 때 그거를 대환해주는 조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똑똑하신 젊은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생각이 있다가 투자 마음까지 있는 분들은 이걸 쓰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좀 있고, 근데 그 금액 중에 원래대로 하면 몇십만 채가 더 돼야 되는데 대환 대출을 했죠. 우리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특례보금자리 돈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39조 6천, 한 4조 40조 되는데 그 중에 반은 또 그분들이 다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살 수 있는 게 지금보다 거래량이 2배로 늘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안 도와줬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도와줬으면 보세요. 안 도와줬으면 능력이 안 돼서 집을 산 사람들은 그게 경매에서 나오면 집값이 더 내려왔겠죠. 더 내려왔으면 이 특례보금자리로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청년들은 더 많아질 수 있죠. 집이 많아지고 싸지니까. 그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은 뜻이에요. 영끌해가지고 어렵게 사신 분들 도와준다. 말은 좋은데 그 영끌한 부류는 10에서 5%잖아요. 피해가 나머지 50%한테 가잖아요. 무주택자 50%,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럼 어디가 더 민주주의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새 신고가, 거래가 많이 나온 것 중에요. 결정적인 게 그림 하나 이제 있을 텐데 잠실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건 정도가 계약을 해서 신고가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주간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바로는 안 하더라도 보통 3개월이면 하겠죠? 보통. 근데 이게 6개월이 지나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죠? 그 비싼 집을 샀는데 신고가에 어떤 바보가. 통상적으로 보면 좀 비싼 동네 집들은 사면 그 다음날 일주일 안에 다 해요. 근데 어떤 집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에 한 건도 등기가 안 됐고 1, 2, 3월 달에 하는 거예요. 4월에. 또 잠실에 엘리트라고 있어요. L3 센츠 트리즘이라는 아파트 대단지들인데 5천, 6천 세대짜리. 거기도 다 합쳐가지고 한 42건이 좀 높은 가격, 요새 호가 높은 거 있잖아요. 그 가격으로 다 거래가 된 게, 그거를 갖다가 조사해보니까 등기된 게 없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된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알아냈습니다. 저도 신기했는데, 가짜 신고도 있지만, 정부에서 기억나시지만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해주고, 실거주 의무 폐지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분양에 대해서. 근데 그때 집값이 좀 내려온 상태에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려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끌 때 납부기간 팔아모아가지고 돈 좀 번 애들이죠. 이 다주택자들이 좀 빠졌으니까 이것도 들고 가면 번 게 있으니까, 번 돈이니까. 이거 날라가도 잃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취득세 중과가 세요. 막 4%, 8% 이래요. 3주택자는 막 8%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20억이면 얼마요? 엄청난 돈이에요. 1억이요. 막 돈이. 그러니까 크잖아요. 딱 샀어. 근데 그거를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연초에.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 그 말만 믿고 산 거예요. 그때 1월 달에. 샀는데 지금 여야 사이가 좋아요. 취득세 그 조항은, 양도세 조항은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율을 조정하려면. 법을 통과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국민들한테 비판받으면서 뺏긴 지금 야당이죠. 민주당이 과연 집값 올리는 정책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럼 타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면은 지금 사는 건 뭐예요? 진짜 투기성이 아니고서야 그걸 확인 안 하고 사겠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사겠어요, 여러분? 확인하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기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는 계층이 무주택자 특례보금자리론 그분들하고 투기성, 투자성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가세한 건 맞아요. 맞는데도 거래량이 평년에 반토막 수준이 안 돼요. 반토막밖에 안 돼요. 예전에 이런 대책을 썼을 때 평균 거래량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토막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수요가 예전에 비하면 4분의 1토막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힘이 약하다. 가을, 겨울 가면 추가 조정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은 아직 따라붙지 않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30 세대들이 뭐 40% 50% 샀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0개 거래될 때 매번 좀 부동산의 상승기가 좀 막 붐이 일어날 때는 만에서 한 18,000개 사이가 거래가 돼요.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10,000개가 거래가 될 때 30%가 2030이라면 몇 개가 거래가 됐어요. 3,000개가 거래가 됐잖아요. 지금 3,000개가 거래가 됐어요. 60%가 만약에 2030이 샀다. 난리 났죠? 그럼 몇 개예요? 1,800개예요. 그럼 예년에 비하면 어때요? 반토막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를 이용해가지고 기사들이 2030이 대거 진입 뭐 이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망한 거, 미국 망한 거 다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부동산 때문에 망했잖아요. 해외는 부동산을 안 가졌다고 우리처럼 벼락거지니 이런 표현을 안 해요. 1억짜리 집이었는데 내가 대출받은 게 집값을 올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당하고 있다고 봐야잖아요. 집이 있으면 집이 반씩 없어지는 거예요. 30년마다. 60년대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했더니 선이 점점 힘이 약해진다 지금 이렇게. 요번 같은 불장은 제 생에는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앞만 봐도 계산이 안 나죠. 일자리가 많은 동네, 이게 어느 지역. 그러면 이 집이 정상적인 가치와 정상적으로 시장 경제가 물가 상승과 자본주의의 룰에 의한 경제 성장률 2, 3% 이게 유지되면 또 부동산도 2, 3% 같이 가지면 호흡이 맞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게 최고의 시장인데 지금 일본 망한 거, 미국 망한 거 다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부동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튤립 버블이라고 있잖아요. 튤립이 무슨 몇 억씩 갑니까? 튤립 한 송이가. 최초의 인류 역사의 버블이 튤립 버블이잖아요. 그 버블 터질 때도 인간의 신념이 어떤 것을 신뢰를 줘가지고 매개체로 쓰는 건데 지금 뭐 은행을 매개체로 하는데 은행 우리가 맡긴 돈 지금 창고에 없어요. 다 대출해줬어요. 누구 맘대로. 지금 돈 찾으러 가면 다 뱅크런이에요. 100%. 은행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뱅크런이에요. 왜? 돈을 예금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어야지 왜 안 가지고 있어? 왜 대출해줘? 누가 해주라고 그랬어요? 사인했잖아요. 여러분 예금하실 때 했죠? 그거를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은행에 두면 누가 창고에 있는 거 미리 먹지 않잖아요. 그 텀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활동을 보니까 돈을 맡겨놔도 한 10% 정도만 활용을 하는구나. 이게 10% 정도 돈이 있으면 일단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주인들은 내가 돈 빌려준지 모르니까 몰래 하던 시절에서 발전해가지고 사인 받아서 돈은 항상 10% 있으니까 이게 말 들어보세요. 걱정 마세요. 항상 10% 돈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보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건 금을 맡기건 막상 쓰려고 유통되는 건 10%가 안 되던데요. 10%를 충분히 놔두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자를 대출해서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서 수수료 조금만 가지고 나머지 이자는 우리 손님한테 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받는 예금 이자예요. 그쵸? 어느 날 근데 만약에 30명이 30%가 가서 돈 찾으면 어때요? 돈 못 주면 어떻게 해요? 부도잖아요. 돈 못 주면 부도예요. 대출 받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빚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매개체 역할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리스크가 점점 심화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다 보니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망국병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게. 마치 투기를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자랑하듯이 이거 진짜 악마의 손길입니다. 자기는 잠시 돈을 벌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를 봤을 땐 안 좋은 요인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적정해야죠, 어느 정도. 이거 뭐 동네를 휘짓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원정 데려가지고 한 도시를 마을을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해대니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196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위 지도층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군 정권이었잖아요. 미국한테서 우리가 정권을 이양받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행했던 사실은 친일파들을 완전 청사부터 그자들이 요직에 많이 앉았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통일되니까 부득이하게 있었지만 좀 심한 사람들은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을 위화시켜야 같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본 땅에서 토지를 통한 어떤 투자 수익이나 이런 개념이 마인드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보니까 대한민국 조선은 아직 그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걔들이 맨날 그 당시 우리 미개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지들이 맨날 떠드는 게 우리가 너희를 개발시켰다 이러는데 걔네들 없었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었어요. 그죠? 토지를 어느 개발 정책을 하면 사람이 모이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이미 다 알고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뭘 했어요, 여러분? 동양척식 주식회사 세워서
땅을 방을 붙입니다. 방을 붙이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문맹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98% 7%였습니다. 다 농민이었잖아요, 여러분. 귀족 빼고. 그럼 방을 붙이는 거예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방을 딱 붙여요. 뭐 글씨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글씨를 모르면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별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땅 농사 짓고. 그리고서 그 내용이 뭐였냐? 방을 붙일 때 자기 땅인 사람들은 신청해서 해가지고 등기하고 가져가라 이 얘기예요. 그때 땅 많이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여러분 일본인 이름으로 된 등기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물 구분이 안 돼요. 뭐냐? 그 당시에 무작위로 그냥 우리 문맹률인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걸 갖다가 지들 앞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 이거 조사하고 뭐 이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 땅 찾아주기라고도 기억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운동에. 그게 다 그거하고 연관돼요. 왜? 해방이 되니까 도망가기 바쁜데요. 원래 자기들 땅도 아니었잖아요. 이름만 박아놓고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념과 부동산의 희소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습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일반 분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짓기 바빴거든. 일자리 찾기 바쁘고 땅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해방이 됐고 그때 북한은 왜 북한이 이렇게 쉽게 됐냐면 토지를 전 국민한테 불화를 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서류만 내면 300평씩이나 다 줬어요. 땅 지으라고. 거기까지는 좋았죠. 참. 조금 달랐죠, 입장. 여기는 개인 사유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왜? 일본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거기 묘한 게 있죠, 여러분? 그건 슬픈 역사고, 그 속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리역, 조치원역, 철도를 놓으면서 생각해보세요. 철도를, 여러분, 도로 놓으면 집값 오르잖아요. 그럼 일본 애들이 철도 우리 없을 때 강제로 놨잖아요. 철도 놓으면서 뭐 했겠어요? 부동산 좀 알면. 답 나오죠? 조치원역이고 역전에다 뭐 했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조금 수출 드라이버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럼 개발을 하면 나라가 발전하게 되니까 공장도 짓게 되고, 그럼 공장이 필요하면 땅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수익 창출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일부 상위 정보가 빠른 기득권들은 부동산을 이제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어진 게 60년대 말부터 복부인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부동산만 보러 다니는 아줌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게 출발되고, 그것이 일본에는 그런 부류가 와타나베 부인. 다 있어요. 이게 괜히 단어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기만 하러 가는 거예요. 투자죠. 그때는 개념이. 남들보다 앞선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발전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로 인해서 투자가 더 하기 좋은 나라가 됐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차익을 남기면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던 사람도 때려치고 부동산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제도는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죠. 근데 정부에 똑바른 분들이 계시면 국민을 위하는 쪽으로 대책할 거고 똑바른데 이상하게 똑바른 분들이 계시면 위하는 척 하면서 기득권들이 이득이 가는 정책을 쓰겠죠.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보다 보니까 국민들도 컴퓨터도 생기고 노트북도 생기고 핸드폰 생기고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드디어 이제 발전해서 갭투기까지 오는 거고 경매 가는 거예요. 옛날에 경매는요, 아무나 못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경매장에 여러분들 근처도 못 갔어요. 영역이 있어가지고, 깍두기 형님들이 영역이 있어가지고 문 밖에 딱 있으면 못 들어갔어요. 그 부동산을 그 사람들은 먹은 거예요. 이 기득권의 카르텔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민주화가 많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 스킬들이 이제 이어져서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해외로 수출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많이 갖고 있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7080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6780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평균 자가보유율도 제일 높고 연령대 중에 또 주택수도 제일 많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창출한 부를 토지를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수익을 취하니까 양극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조금 그걸 맞춰서 잘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죠, 여러분? 이번 정부가 그걸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데 그러니까 2030은 태초부터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당연히. 왜? 처음에 출발 자체를 전세 대출부터 시작하니까 이자돈 뺏기면서 그럼 자기가 전세 대출을 내면 전세 가격이 대출을 안 받았으면 1억이던 게 2억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내가 전세 1억일 때 2억짜리던 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들어가면 집값은 3억이 되잖아요. 대출이자 조금 넣는다고 좋아하는 사이에 집값은 내가 2억을 더 내게 생겼어요. 1억짜리 집이었는데 내가 대출 받은 게 집값을 올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당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 공정한 사회라는 건 출발선이 같아야 되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사회라는 거는 분명히 경제 시스템은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 세면 누군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탄생을 한 거고, 부자도 인정하지만 약자도 부자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을 왜 설립했어요? 나라는 잘 살아가는데 거지가 더 많아지는 거야. 영국의 그 런던 거리가 거지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멘탈리에서 경제학과 만드신 거 아닙니까? 동양학에서는 경제는 경세재민이에요. 경제를 잘해서 백성을 구제하는 게 경제라는 거예요. 뜻 자체가. 그런 마인드는 다 접어두고 자꾸 그쪽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이상들이 대한민국 자산의 제가 볼 때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시잖아요. 네네. 내 유일한 자산인 집마저 떨어지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그분들이 집을 언제 샀냐가 중요하죠. 지금 영끌처럼 꼭지 샀겠어요? 아니죠. 이미 예전에 대부분 샀던 분들인 거예요. 떨어져도 옛날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은행에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 주택연금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료들 내고, 물론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집 하나 있으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모자라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럼 다주택자들은 뭐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집이 없는 분을 걱정해야죠. 집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 쪽에 많이 포진해 계시고, 사회는 그분들이 계셔야 건전한 사회가 이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분들 외면하면 그게 사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동산에 자꾸 매몰돼서 해외는 부동산을 안 가졌다고 우리처럼 벼락거지니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저분이 임대를 살려는 문화 이렇게 생각하지, 선진국 어떻게 했냐, 집값 많이 못 올리게 그동안 몇십 년 몇백 년 역사를 보니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집값도 안정적인 선에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만 오르고, 우리처럼 마음대로 주인이 이렇게 막 쥐락펴락한 나라 없어요. 그리고 또 이사도 함부로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다 평균기간 10년, 15년 이래요, 임차기간이.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거는 선호의 대상이에요. 우리처럼 필수, 막 이악 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고, 이 에너지가 도리어 바깥에 우리나라 민족성과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아져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자꾸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60, 70 쪽에 50 후반하고 이쪽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부분을 비중 있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70, 60 후반부터가 이제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한 5년 안에 가시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에 100% 하방 함량이 됩니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안에, 빠르면 10년, 늦으면 15년 안에 지금 이런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집값 언제까지 올라 이런 거는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집값 오르는 데가 어디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서울에만 집을 많이 사둔 분도 있지만 지방에 많이 사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시간이 더 가게 되면 그 절대적인 기간 대비 소유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물화가 될 때가 이제 좀 충격이 있겠죠? 근데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밑에 유효수요. 우리 영끌이 없었다면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겠죠? 영끌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면 그 수요가 아직도 저변에 있잖아요. 그게 좀 연착륙이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영끌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간 바람에 이게 충격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부머가 서서히 문 녹듯이, 우리 모래 이렇게 쌓아두면 모래 이렇게 물 사서 새는 가다 훅 뚫리잖아요. 그런 때가 좀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산해 보니까 10년 정도 뒤에. 그때면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이 올 것 같은데요. 좀 믿거나 말거나 한 10년만 참아보십시오. 다른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세상이 좀 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베이비부머들도 알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공유가 되잖아요. 집값이 40대 때 샀던 집이 2억에서 4억 되는 데는 뭐 몇 년 걸리고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게 좀 오래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집이 한 5개 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알거든요, 여러분. 근무 과로하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막 뻗잖아요. 저도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몸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저보다 10년, 20년 더 사신 분들은 완전히 더 틀리겠죠? 그분들이 무슨 부경화가 있겠어요? 취미로 물론 뭐 장부 보고 돈액수 따지는 분도 극히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귀찮죠, 집이. 자기 몸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상속을 하든지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기들이 지금 몰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그 물량을 받아줄, 우리 요즘 저출산율이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면 저희가 결혼할 때 결혼쌍이 1년에 38만에서 45만이에요. 1년에 결혼한 쌍이. 저희 때가 3, 40년 전에가 지금 19만 쌍이잖아요. 그럼 얘기 정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그 19만 쌍의 출산율이 0.73이에요. 서울은 0.5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0.1 하는 건 뭐예요? 4분의 9 집이 있으면 집이 반씩 없어지는 거예요. 30년마다. 그럼 그 느낌이 10년, 15년 뒤면 살짝 올 수도 있잖아요. 일본하고는 진폭은 다르지만 흐름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살짝 털 수도 있고 저는 만약 요번에 잘 연착륙을 넘어가면 부드럽게 좀 장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불꽃 태우겠죠. 시간이 가면 유효수요가 쌓입니다, 여러분. 4, 5년 지나면 또 약간의 응축되잖아요. 한두 분 돈 버는 분들이 나와서 이 분야 500명 됐다 그러면 500개씩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이때 또 시장이 잠깐 움직여요. 이 힘이 예전에 우리가 IMF 때 전에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고,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고,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부터 해야지 맞겠구나. 60년대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랐다 내려오고, 이렇게 선이 점점 힘이 약해진다, 지금 이렇게. 요번 같은 불장은 제 생에는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앞만 봐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책이 좀 갈피를 못 잡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청자분들 조금 느끼실 텐데 예를 들면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했다라면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또 전세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작년 침수 사태 때 빈집에 대해서 바로 할 것처럼 하더만 뭐 10분의 1도 안 했잖아요. 상생 임대인 제도라든지 세금 깎고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정부가 바라는 시장의 방향은 워딩상으로는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안정화, 정상화라고 표현하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그럼 정상화의 기준이 어딘지를 얘기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원희룡 장관이 이미 힌트를 줬어요.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죠. PIR이 18, 19, 17 이사인데 이게 10에서 12 정도가 돼야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해 보면 18에서 10이나 11로 오려면 그 기준이 40%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값 40% 폭락 얘기한 원희룡 장관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걔가 하루 만에 없어집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막더니 또 원희룡 장관도 한 수 접더라고요. 아,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자가 확대 해석했다. 근데 기자가 똑똑하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100점 만점에 A라고 표현하잖아요. PIR 18, 20을 갖다가 PIR 10, 10이 되려면 반이 잘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가격이 반 내려가는 거 맞잖아요. 물론 원희룡 장관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이라는 의무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근데 그 얘기가 희석됐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서 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 전세 사기 분들 지금 도와줬나요?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도와준 척만 한 거예요. 그냥 이자놀이만 더 하는 거예요. 돈 싸게 빌려준다? 그것도 이자잖아요. 원금 하나도 보장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 날 때 누구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똑바로만 있으면 사고 안 났죠? 그럼 공인중개사를 벌을 줘야 되는데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만 벌을 주고 사기가 날 거를 예측하지만 가담을 안 했어. 그러니까 또 그러겠죠? 그럼 그걸 막아야죠.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은 손을 안 댔잖아요. 그죠? 그동안 보면 여야를 보면 약자보다는 있는 자를 위해서 자꾸 정치가 가는 게 지금 너무 고착화 돼 있어요. 워낙 6.25 때 없이 살고 6.25 전에는 미국 쌀도 없었잖아요. 필리핀에서 쌀 받아 먹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정말 막 어렵게 살다가 돈을 벌면 그 돈을 놓고 싶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지키고 싶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신 그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잘못 변질돼서 갭투기 형태로 젊은이들을 의식까지 망가뜨린 형태로 지금 부동산이 망국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의 어떤 환경과 우리는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90%의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벼락 거지 취급을 하는 아주 그 천박한 단어를 쓴다든지 갈라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 5%밖에 안 돼요. 정부가 이렇게 가고 싶은 방향은 알맞게 연착륙을 바라는데 풀어놓은 제도 자체가 연착륙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진짜 국민을 위해서 연착륙이었다면 몇 개 조항들은 하면 안 됐어요. 괜찮게 핀 정책 같다. 아, 네, 그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환율이 144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 폭등하고 인플레 나고 난리 나요. 그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를 했죠. 50조 긴급자금 투입하고 그건 너무 잘했다고 봐요. 아, 너무 빠르고 신속하게 잘 처리했어요. 그래서 연착륙의 초성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1.3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가는 면도 좀 있었죠. 물론 서울은 송파구, 강동구하고 몇 개 구만 좀 폭락을 했지 나머지 구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인천하고 뭐 안양, 수원, 경기도 일대가 좀 폭락을 했죠. 사실 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확산되면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던진 건 참 좋았는데 거기서 대환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집을 가지고 무리하게 한 그분들을, 그러니까 영끌 구제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누누이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영끌은 구제하면 안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해가지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가 오래 살 생각으로 한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전 찬성한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경제 주체니까 우리 소비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투기꾼들은 돈만 빼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다 그 40조 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럼 나라 돈으로 살려준 건데 그 사람들이 돈 벌면 나라에 뭐 냅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형평성, 국민을 다 같이 보고 다수의 행복과 최소의 피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피해를 돌보는 척 하면서 소수를 더 많이 도와주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니까 국민들이 박탈감 느끼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주택자하고 투자하신 분들 또 심지어 전문 투기꾼들은 좋죠. 그래서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도 과도한 수익을 노리고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딱딱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도 100원짜리를 갖다가 정부가 150원에 사주면 어떻게 돼? 특혜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그나마 권윤희 장관이 발표를 했죠. 비싸게 안 사겠다, 싸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의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너무 있어서 점수를 매긴다면 딱 55점 정도, 50점? 이거밖에 안 되고.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여러분? 미친 집값 잡으라고 탄생했잖아요. 집값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서울 수도권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마인드가 많으신 분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강남 사고라든지 직장이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 일자리가 많은 동네, 뭐 판교라든지 평택의 어느 지역, 그런 데에 집을 사시는 게 좋고, 전제 조건은 그거죠. 자기 소득에, 현금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소득에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이 자기 소득 중에 35%를 넘었으면 하시면 안 돼요. 변동성이 약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상에 어려움이 터지면, 여러분 상상도 못했지만 저는 제 대학교 때 다 10% 15%였어요, 금리가. 지금의 상황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그에 대한 경험치는 더 있는 거예요. 15%일 때도 사람들이 먹고 사고 잘 집값이 더 올랐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근데 3%에도 이렇게 힘이 없어? 체력이 되게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집값이 좀 고점이라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표로도 나오잖아요. 주택가격 부담 지수로 봐도 너무 높고, 그런 걸 감안하면 굳이 무리해서 살 타임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살 곳을 물어보셨는데 살 상황을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전제라고 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우선, 옛날에 뭐 학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세권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는데, 조건은 자기 소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하지 않을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